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있었던 일들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연장선 속에서 주인공은 유가였습니다. 뉴욕 시장에서도 유가가 하나의 주인공으로 자리하면서 가장 화두가 됐습니다. 유가가 쏘아올린 재인플레 우려의 공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유럽 시장에도 미국 시장에도 화두는 유가였다라고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장의 관심이 유가로 집중된 가운데 그 영향력을 체크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유가의 흐름 얘기를 해보면 어제 오전에 이야기가 나왔죠. 현지 시간으로 4월 2일자 오펙 플러스에서 기습 감산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달 아니고요. 5월부터 연말까지 116만 배럴을 더 추가로 감산하겠다. 원래는 한 200만 배럴 정도 오펙 플러스 합쳐서 연말까지 감산이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110만 배럴 이상의 감산이 더 나오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또 뒤통수 맞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기습 감산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표면적으로는 유가가 많이 튀어 올랐고요.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유가 선물 체크를 해보셨을 겁니다. WTI 기준으로 봤을 때 6.5% 상승하면서 모처럼 만에 $80 박스권 상단까지 치솟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습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정말 기습으로 감산이 된 것인가? 일단 은행 리스크 때문에 최근에 유가 추이를 살펴보시면 $64까지 3월 중순, 그러니까 3월 20일 기준으로 뚝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우디를 포함한 오펙 플러스 쪽에서는 다시금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밖에 없겠죠. 재정 균형 유가라는 게 있습니다. 사우디를 포함해서 이 산유국들에게 있어서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BEP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를 유지하는지가 한 해 내내 계속해서 중동 국가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이 재정 균형 유가의 수준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작년에 우크라 전쟁 영향으로 유가가 굉장히 많이 튀어 올랐었죠. 이때 재정 균형 유가는 $70로 IMF 쪽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좀 낮아졌습니다. $66 80센트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64까지 내려갔으니까 사실상 여기서 유가가 더 밀리게 된다면 산유국 쪽에서도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BEP를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 굉장히 좀 불안해집니다. 이 때문에 감산을 결정한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상 그 때문에 월가에서도 사실은 예견된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과거에 수요가 줄어들어서 경기 침체가 와서 유가가 크게 빠질 때에는 2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까지 거의 한 해 3차례, 4차례 감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이번에 추가 감산 여부까지 포함해서 한 300만 배럴 넘는 수준은 충분히 예견됐다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더 감산할 가능성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유가가 이번 감산으로 $100 가나에 대한 질문이 나오죠. 월가에서는 UBS 쪽에서도 브렌트유 기준으로 브렌트유는 참고로 $80 갔습니다. $85 간밤에 마감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100 2분기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도 이번 기습 감산으로 유가가 한 $20에서 $25가량 더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현재 $80니까 충분히 $100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브렌트유 $90에서 기존 목표 전망치를 $9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호메르츠 뱅크 쪽에서도 세 자리로 유가 복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70에서 $80 연간 전망치로 제시했던 유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을 같이 보셔야겠는데요. 사실 올해 유가가 굉장히 잘 갈 거로 연초에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쪽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유가에 대한 전망치를 다들 상향 조정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갑작스런 은행 리스크가 터졌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자면 $64까지 고점 대비 빠르게 빠진 유가의 흐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경기 침체로 들어가게 될 경우 물가도 꺾이고 있는데 유가가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도 가만히 되는 거죠. 은행 리스크 추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는 유가의 하방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 보는 $70에서 $80 정도에 그칠 거야라는 얘기는 은행 리스크로 인한 하방을 지지해 줄 뿐 상방을 크게 올리진 못할 거다라는 전망으로 귀결이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상방이 더 열릴 가능성은
상방 요인 중국 경기 회복 강도 그리고 추이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중국 쪽에서 폭발적인 지표 개선과 함께 수요를 이끌어주게 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상방을 더 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의 추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흐름이 어땠냐라고 보면 다우와 나스닥이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다우는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죠. S&P 500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우는 0.98%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나스닥은 0.27%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골디라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전해드린 대로 이제는 인플레 꺾이고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정점 사이클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전체적으로 좋은 전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디락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줄을 이뤘죠. 이런 부분에 유가가 찬물을 끼얹었고요. 이 때문에 금리가 좀 튀어 올랐습니다. 다만 금리는 지금 보시면 초반에 크게 튀어 오르면서 지금 10년물과 2년물을 같이 비교해 보실 수가 있는데 장중 추이가 똑같죠. 초반에 튀어 올랐고 다시금 좀 급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금리가 올랐다는 건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정점에 들어가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반영하면서 나스닥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이다시피 결국 2년물 금리가 하락으로 마감 지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금리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 그 이유는 나중에 좀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흐름 속에 나스닥의 낙폭은 비교적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우를 끌어올렸던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쪽에서는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이쪽에 포진된 엑손모빌, 쉐브론 텍사코 관련한 시추업체들 모두 다 상승이었죠. 더불어서 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 메디케어와 관련해서 조정률이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익을 끌어올릴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개별 이슈에 좋았다. 시장과는 좀 다른 경기 방어주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많이 빠졌다라고 장중에 좀 낙폭이 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0.7% 올라가면서 아이폰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빠지진 않은 가운데 반도체 몇몇 종목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중국 당국에 때리게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셔야겠습니다. 퀄컴 같이 빠졌고요. 더불어 테슬라가 좀 빠지면서 나스닥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시면 은행주는 혼조 양상을 띄었는데 UBS 쪽에서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를 끌어안기로 했죠. 이와 관련해 스위스 연방검찰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잘 인수합병이 이루어졌는지 조사에 들어가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더 감원할 거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사실 감원과 함께 오히려 구조조정을 딛게 되면 더 좋아질 거라는 해석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불확실성으로 좀 더 확인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우의 주인공이 됐던 에너지주 살펴보겠습니다. 메러선 오일이 10% 가깝게 튀어 올랐고요. 시추업체인 헤스 8.4%, 엑슨모빌과 쉐브론 텍사코 모두 올랐고 에너지 관련한 ETF도 4.5%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 보시면 엑슨모빌이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가가 116달러인데요. 52주 신고가 직전 고점 119달러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엑슨모빌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크라 전쟁으로 유가가 크게 튀어오르면서 대표적인 수혜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는 그 기고효과, 기저효과 때문에 이익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생각보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유가가 크게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 같은 최대 이익을 이어가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유가 감산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심리가 일단 좋아지면서 창사 이래 최대 이익을 냈던 작년 이런 움직임을 올해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 유가는 상승세를 관련주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관련 종목들의 52주 신고가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반대로 좋지 못했던 쪽, 바로 나스닥이죠. 앞서 보신 것처럼 0.27%의 하락으로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종목의 차이가 좀 있어서 체크는 필요할 것 같고요. 테슬라가 6% 크게 빠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 퀄컴 같은 반도체 쪽도 분위기는 좋지 못했고 아마존, 애쉬 같은 플랫폼주가 조금 약했습니다.
테슬라가 특히 안 좋았던 이유, 1분기 차량 인도 42만여 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43만여 대 이렇게 인도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를 밑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실망스러운데 CNBC 뉴스에 따르면 총 마진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을 고려해보자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번스타인 쪽에서 리포트를 냈고요. 가격 인하가 수익성을 악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번에 인도 대수가 예상치는 밑돌았지만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4% 늘어난 결과입니다. 그렇게 보면 가격 인하가, 그러니까 미국, 유럽, 중국에서 했던 가격 인하가 확실히 효과를 봤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전기차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개화에 들어갑니다. 초입 단계에 테슬라가 갖고 있었던 프리미엄을 갖고 이 충성도와 함께 계속해서 좀 마진이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가능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 많은 완성차 업체들 뛰어들었고 각각의 밸류체인 안에서 수직 계열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이럴 경우에는 테슬라도 가격 인하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가격 인하는 계속적으로 총 마진을 깎아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 전기차와 관련돼 테슬라가 갖고 있는 내재화라든지 수직 계열화를 향한 움직임 속에 또 다른 모멘텀을 가져가면 모를까, 지금과 같은 수준이라면 가격을 내리면서 계속 파는 방법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가를 지금 $275로 잡았어요. 지금 자리에서 $194로 간밤에 마감을 했으니까 아직 여력은 40%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갖고 있는 올해 연간 180만 대 생산 그리고 인도, 더불어서 올해 성장 연평균 50% 성장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인하밖에 방법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의 행보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장주는 계속 갈 수 있을까? 사실 어제 간밤 우리 시장에서도 결국은 4월 첫 거래일 성장주가 좋았었죠. 그리고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의 랠리가 계속됐던 1분기의 성과를 봤을 때 과연 여기서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나 열려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해서 시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주 보시면은 주가 비싸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경고장이 간밤에 많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 같은 리포트를 제시하면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퍼스트솔라, IRA의 최대 수혜주죠. 의견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내놨고요. 목표가 $200로 제시했습니다. 목표가는 194에서 $200로 높여 잡은 건데요. 보시면 마감가 옆에 있습니다. $208로 마감된 현재 수준, 사실상 매도 의견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4%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태양광주가 물론 2배 가까이 갈 수 있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보면 거의 1년 동안 140% 급등하는 추세를 그려냈기 때문에 세액공제로 6억에서 $7억 정도의 공제가 가능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는데 경쟁 심화 그리고 보조금을 퍼스트솔라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지원 환경이 좋아지면 경쟁이 심화되고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의견이었습니다. 수익 감소 그리고 이 고점, 밸류에 대한 부담감 안고 하락했는데 이 부분이 변곡점이 될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동시에 같은 애널리스트가 플러그 파워에 대해서도 지금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매수해서 홀드로 낮춰 잡아서 지금 중립입니다. 같이 5% 하락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대형주는 이 정도, 아이선은 10% 크게 밀린 간밤 흐름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기술주의 랠리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재종이 걸렸습니다. 나올 만한 그 시점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도 하는데요. 저점 매수를 이제는 기다려야 할 차례다. 너무 많이 갔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저점에서 20%나 올라온 수준입니다. 사실 저점에서 20%가량 올라오게 되면 통상 강세장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에 이제 나스닥 강세장 진입이라는 내용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더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SVB 사태, 이 파산을 통해서 기술주로 경기 민감주에서 기술주로 투자자들이 쏠림 현상이 강했다. 이 부분은 오히려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을 피해서 기술주를
방어주로 인식하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 대기를 권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좀 자문을 해보면서 기술주가 과연 상방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좀 간단하게 볼 텐데요. 그래서 골디락스에 찬물을 끼얹어서 통화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간밤 이것이 또 화두였었는데요. 날아간 골디락스, 높은 성장이지만 물가는 안정적인 상태의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은 꺾였습니다. 유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 반등 이끌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성장 둔화, 또 원유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행 불안 완화로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 어제까지만 해도 9월쯤에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5월 당장 어떻게 될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월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이 전날 48%였거든요. 유가 감산을 통해 56.7%로 올라갔고요. 동결로 볼 수 있는 4.75에서 5%, 그러니까 이 금리 현 수준을 유지할 거다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보시다시피 50%에서 43%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금리 인상 사이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도 5월 연준의 해석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라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계속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서울로 가서 어제 간밤 우리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4월의 첫 거래일. 아무래도 2분기에는 1분기와는 달라질까 아니면 연장선이 될까 이 궁금증이 가장 크셨을 텐데요. 정답은 일단 첫날의 답입니다. 역시 성장주. 2차 전지로 이렇게 매기가 쏠렸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뉴스 7에서도 이 상승률 같이 좀 정리해드린 표입니다. 어제 IRA 세부 지침 발표 이후에 2차 전지의 표정이 가장 궁금하셨을 텐데 양극재, 음극재, 전액 분리막, 리튬까지 밸류체인 다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뉴 이슈가 아닌데 불확실성 해소를 환호하는 모습이 이어졌고요. 증권가에서는 몇몇, 그러니까 전액이나 분리막 쪽으로는 새롭게 미국 진출을 그러니까 미국 진출과 함께 투자를 더 확대할 거다라는 기대감까지 전해지면서 이 부분은 불확실성 해소에 플러스 알파, 더 밸류를 산정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양극재 쪽에서는 워낙 이번 IRA 세부 지침에 있어서 가장 수혜주로 보고 있는 포인트고요.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 발표와 함께 캐파를 더 늘릴 거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는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광물 쪽에서는 리튬이 국내에서 가공을 할 경우, 그러니까 중국산이나 아르헨티나 쪽에서 가져와서 가공을 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호했고요. 포스코 그룹주를 포함해서 코스모화학, EV 첨단 소재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의 매기 쏠림은 2분기에도 우리의 과제가 될 것 같아요. 확인이 계속해서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시선은 실적으로 갑니다. 4월에는 딱히 시장에 빅이벤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봐야 될 것은 경기 지표,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하느냐, 그리고 기업 이익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살아나느냐 여부입니다. 사실 1분기까지는 기대치가 없죠. 4분기 컨퍼런스 콜 때 1분기에 대한 이익 추정치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원래 한 해 연간 장사에 대해서 기업들은 대체로 1분기를 가장 보수적으로 잡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지금 한 달 전보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기업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마무리에 대한 시그널이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에 나올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섹터별로 보면 위쪽으로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기대되는 섹터고요. 유통, 자동차, 기계, 은행, 특히 자동차 유통 쪽으로는 몇몇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함께 체크가 필요하겠고, 반도체 업황 바닥 통과 가능성도 이번 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월 말에 있을 컨퍼런스 콜에서 감산과 관련된 추가 시그널이 있을지 여부와 함께 주가가 좀 더 빨리 반응하잖아요. 업황 턴어라운드의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을지까지 꼭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당장사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